단기적인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과 심리가 얽히고 설켜요. 네, 경제 시그널 시작합니다. 조연산입니다. 올해는 금융시장이 다사다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또 국민들의 시선은 벌써 내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어렵게 뵀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를 보면은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 주식 4천 돌파, 네. 뭐 환율의 요동, 예, 금 예. 최고치 뭐 이런 네네. 이제 들쭉날쭉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고가도 있었고 최저가도 있었는데 올해의 경제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일단 뭐 사례를 갖고 평가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경제 전망부터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네. 1분기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0.8이었어요. 근데 0.8도 높다, 0.6도 나올 수 있다 이랬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우리가 0.8이다, 0.6이다 하면 느낌이 없잖아요. 그쵸. 그게 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매년 성장률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 매년 성장률 중에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20년도입니다. 마이너스 0.7% 성장했고요. 그게 25년 내에 처음으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한 거예요. 네. 그럼 2020년도가 마이너스 0.7로 최악이었다. 혹시 20년도 뭐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네. 코로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죠? 그 다음 안 좋았을 때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가 뭐가 있었냐면 금융위기가 있었고 네. 고해 성장률이 플러스 0.8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와 0점대다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올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초에 0.6까지 봤어요. 네. 그러면은 올해가 뭐 코로나나 금융위기도 아니었는데 없었죠. 뭔가 그런 것들 아니었는데도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분기인가요? 이제 남부 지역에 산불까지 났었잖아요. 네.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봐주면은 0.8, 0.9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반도체 수출이 기록적으로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추경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성장률을 갖다 1.0 정도로는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최악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낸 게 1번이었던 것 같고요. 성장 경제에서는 그랬고요. 네. 2번을 보시면은 2번은 주가인 것 같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네. 딱 1년이 안 된 얘기예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는데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을 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요. 2,300 미까지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관세를 맞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우리는 4,100, 4,200을 보고 있습니다. 4천이 뭔가 기본이 된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의외성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네. 올해 금리가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낮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고요. 네. 실제 4월에서 5월을 지날 때 우리나라 10년 국채 금리가 2.6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10년 국채 금리가 2.6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일짜리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7일짜리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10년짜리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오래 묶이니까 10년짜리 그쵸.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2.5인데 10년짜리 금리가 2.6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가 금리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 10년짜리 금리가요. 2.6에서 3.35까지 올라왔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죠. 그러게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는 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요. 굉장히 큰 V자를 그려준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네. 경제도 크게 주저앉을 줄 알았다가 조금 올라왔고 주가는 많이 주저앉을 줄 알았더니 크게 올라왔고 그죠? 그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도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반등을 했었던 네. 그러니까 중간에 변곡점을 만들면서 우리가 의외로 생각했었던 변화가 나타난 것들 이게 올해를 좀 화려하게 장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서두에 그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말씀이 전혀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 환율은 사실 아, 네. 들쭉날쭉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네네. 환율은 또 올 한 해 정말 딱 올해 그러면 저는 환율이 떠오르거든요. 아, 예. 이게 제 한숨이 딱 나오는 게 아, 올해가 참 힘들었네요. 네. 보통 연말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한 그쵸.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도 환율이 되게 난리였어요. 트럼프 당선 때문에도 환율이 올라간 네. 것들이 있었고 정치 불안도 우리나라 환율을 끌어올렸었던 요인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에 1, 2월 달에 환율이 1,480원에 육박했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2.0이 시작된다라고 했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했거든요. 네.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200개의 행정명령이 사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관세도 1.0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게 온다고. 네. 근데 트럼프 취임하기도 전에 1,480원이면 취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0 넘는 거는 그렇죠.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환율이 다 1,500 넘는다 이랬는데 확 주저앉았어요. 네. 그래서 6, 7월에 환율이 얼마까지 빠졌냐면 1,347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47원이면 그럼 이제 달러가 엄청 싸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가 바닥이냐. 근데 6, 7월 달에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라고 들어봤냐. 플라자 합의의 저기 트럼프발 버전이 말어라고 합의래요. 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미란 보고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마다 다 틀어줬어요. 맞아요, 미란 맞아요. 보고서 뭔지 아냐. 네. 요즘 뭐 마이런으로 말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달러가 반토막 난다. 달러 가치가 엄청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1347원에서는요. 다들 밑을 받고 1200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1480원을 다시 받죠.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이거 결국 이렇게 큰 V자를 만들었고 네. 드디어 이제 지난 영업일이죠. 전 이제 거래일에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제 연이틀 보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 연중으로 보면은요. 가운데 6, 7월 달에 1347원을 기점으로 1480원이 거대한 V를 형성합니다. 이게 올해 환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큰 변곡점을 만들었잖아요. 네. 아, 되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되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데 말씀하신 정부 개입 이후로 어쨌든 내려갔잖아요. 네네. 뭐 보니까 30원대까지도 오늘 네네. 아까 낮에도 내려갔던데 네네. 일단은 성공적인 어쨌든 효과로는 단기적이겠지만 네네.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이게 효과를 뭘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내려가니까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평가를 한번 해보죠. 네. 예를 들어서 옛날 레벨로 환율이 내려가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펀더멘탈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환율이 올라온 거는 사실은 어떤 수급 요인보다도 펀더멘탈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뒤집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믿음이 생겨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지지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달러 자체가 강해요. 옛날에는 달러 인덱스가 70, 80이랬는데 지금은 90대 후반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 자체가 강하다는 거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가려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환율로 되돌린다? 이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환시장에 외환당국이 개입하는 이유는요. 환율의 레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갖다가 추세로 반대로 꺾어버린다. 이거는 펀더멘탈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무언가 일시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할 때 옛날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이건 과한 거예요. 이렇게는 쉽지는 않고요. 어떤 건 있냐면 환율이 올라가죠. 네. 환율이 올라가는데 내깔려 놔두면 환율이 계속 뛰는데 뛰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경제학 책에 나오면 네. 뭐라고 나오냐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돼요. 비싸지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죠. 제가 1년 후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럼 1년 후에 사야 될까요? 지금 사야 될까요? 지금 사야죠. 2년 후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 사야 될까요? 지금 사야죠. 3년 후에 필요한 사람 지금 사야죠. 그러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수요가 확 땡겨서 지금으로 붙어버려요. 그럼 지금 수요가 폭발해 버리겠죠. 네. 그럼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럼 달러를 팔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팔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려와요. 그럼 지금 팔아야 될까요? 나중에 팔아야 될까요? 나중에 봐야 그렇죠. 그러면 미래의 수요를 땡겨왔는데 현재의 공급이 숨어요. 그럼 달러를 아무도 안 팔고 달러를 살려는 사람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확 뛰어요. 근데 환율이 뛰잖아요. 그러면 5년 후, 6년 후, 7년 후의 수요가 계속 땡겨와요. 그러면 달러를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쥐고 있으려고 하죠. 대출받아 버티면서라도. 그러면 그만큼 환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환율이 결국에는 급등하는 모습들 있죠. 이게 사람들한테 주는 불안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는 게 더 많은 급등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갖다가 정부가 그래서 한번 꺾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다른 것보다 환율의 레벨보다는 변동성과 속도를 갖다 조절해 주는 거는 개념 당국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게 올라올 때는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7월 달부터 환율이 7월, 8월, 9월부터 해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9, 10, 11월에 걸쳐가지고 환율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1470원까지는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벅버벅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준다. 내지는 과도하게 올라온 레벨을 갖다 일정 수준 조정을 해준다. 이런 것들을 효과라고 본다면 그 효과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10월의 구두 개입 대비 이번 개입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네네. 정책들도 나왔으니까. 네네. 그럼 단장님 말씀대로 이때는 안 되겠다 해서 세게 꺾은
격으로 봐도 되는 거겠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당국에서 어느 정도 레벨을 보고 있는지가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레벨보다는 변동성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간다든지 급등을 해버렸을 때 네.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동산 규제가 언제 나와요? 모르죠. 모르죠. 날짜 잡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6월 27일 날 나오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네. 뭐냐면은 놔두면 안 될 정도까지 그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자체도요. 놔두면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저희는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렇게 외환 당국에서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에 나왔던 것보다 그 수위가 좀 높아진 건 팩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24일 날 오전이죠. 그래서 당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네. 한쪽으로 극단적인 쏠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환율을 이제 찍어 한번 누르는 모습들이 네.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몇 차례 이제 반복이 되면 어떤 게 있냐면 환율이 마냥 오르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제 마냥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5년 후, 6년 후에 살 사람들은 굳이 지금 살 이유가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겠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외환 당국에서도 개입해서 이 변동성을 네. 늦추고자 하니까 결국엔 뭐냐면 펀더멘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에서 어떤 수급에서의 쏠림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절하는 예, 그런 형태의 케이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심리가 외환 시장에서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라는 게 당장 올해만 봐도 생각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렇게 가고 예. 저렇게 가면 이렇게 갔는데 네네. 이게 환율이라는 흐름을 봤을 때 좀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할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환율은요. 저도 이제 예전에 외환 환율 공부할 때 단기적인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전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올해도 1,350원까지 환율이 빠졌을 때 네. 제가 리포팅을 하나 하려고 막 리포트를 아침에 새벽에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팅 다 완료가 돼가지고 저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킹 뉴스가 하나 떠요. 딱 떴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저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폭격했답니다. 아이고. 딱 보는 순간 저 같은 사람들 그거 보면은 하늘이 내려앉아요. 콩 내려앉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쪽에서 브레이킹 뉴스가 뜨는데 요쪽에서 환율 그 숫자가 바뀌잖아요. 딱 보니까 순간 30원이 바뀌어 있어요. 30원이 떠버렸거든요. 와, 그 순간요? 그렇죠. 그 순간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그거죠. 이거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하죠. 못하죠.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인 환율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요인들과 심리가 얽히고 설켜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건 있죠. 환율의 추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해외 투자를 늘린다라는 게 과거하고는 달라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엄청났었는데 그 무역 수지 흑자가 중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가 과거에 없었던 해외 투자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두 개 합치면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 합치면 결국엔 국내 잉여 달러가 중장기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줄어들 테니까 그럼 과거 레벨의 환율로 돌아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과거 대비 한 레벨 높아진 환율이 올라올 것 같다, 나타날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해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내적인 요인도 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해외 요인도 봐야 돼요. 네. 해외 요인 중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엔화의 움직임, 두 번째는 위안화의 움직임이에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엔화가 지난주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엄청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일본도 이거 좌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 크리스마스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행 총재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무상도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지금 엔화가 일방적으로 쏠려 있다.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로 9월 달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서면 합의를 한 게 있어요. 네. 거기 뭐라고 했냐면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을 때는 미국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환율 개입해도. 그래서 우리는 개입할 수 있다. 이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한테도 얘기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때릴 수도 있다. 네. 각오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엔화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안화가 전일 장중에 그 7위안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6.99 이러고 내려갔었거든요. 위안화가 지금 7.35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위안화가 계속 절상이 됐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내려온다는 거는 위안화가 강세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위안화가 연중 최고점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과거에는 엔화를 많이 따라갔었다면 지금은 위안화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위안화를 사실 많이 안 따라가고 있어요, 원화가.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아권 통화의 움직임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내년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조화가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거네요. 일반적으로 엔화하고의 동조화는 우리나라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위안화하고의 동조화도 강한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는 위안화하고의 동조화가 좀 깨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이게 변수들이 과거에는 되게 중요했다가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유로 강세라든지 아니면 위안화 강세가 우리나라 원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